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오랜만에 다시 오는데 이렇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네요. 이렇게 무대에 서는 게 오랜만으로 느껴져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에 어떠한 강연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오느냐라는 걸 고민을 했었는데요. 좀 쉽지 않은 질문을 갖고 왔어요. 나의 경계는 어디인가? 보통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안전빵으로 한다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리스크를 걸면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랜드 마스터 클래스 올 때는 전 항상 후자의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연을 했을 때 이건 내가 수백 번 해본 강의라서 잘할 수 있는 강연도 있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이게 잘 될지 어떨지 모르는 정말 저 스스로도 떨리는 그런 강연을 할 수가 있는데 매번 그 두 번째 강연을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연은 어디서도 해봤던 적이 없는 첫 강연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잘 되기를 여러분 다 같이 기원해 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저 질문을 제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경계는 어디인가? 제가 두 명의 인격을 갖고 왔습니다. 저의 왼편에는요. 과학자라고 하기에는 인문학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경계를 넘나드는 뭔가 말이 굉장히 많은 투머치 토커 동선님이 있고요. 안녕하세요. 많은 질문들을 오늘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편으로는 무슨 얘기만 나오면 제가 아는 연구 논문에 의하면 과학 연구에 의하면 이러면서 뭔가 과학적 연구로 인사이트를 주고 싶어하는 역시 말 많으신 장 박사님 와 계십니다. 이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동선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운데서 이렇게 모더레이터하는 저와 또 다른 동선님, 장 박사님 두 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강연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동선님께 어떻게 시작할지 한번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경계는 어디인가? 요즘 제가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슬라이드를 밤하늘 저 은하수가 보이는 곳에 올려다보는 사람으로 한 것도 나라는 존재가 누구지? 라는 고민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고 자랐어요. 늘 난 누구지? 독일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자랐고 이곳저곳을 미국, 독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아이덴티티에도 혼란이 많았던, 그래서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늘 고민과 질문이 많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늘 하던 저였어요. 근데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요, 가끔 그 질문이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있는 거잖아요. 2020년 한가운데. 근데 지구 전체의 시간,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우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100년 전에 태어났어도 같은 질문을 했을 때 다른 답을 얻었을 것이고 10년, 하다못해 20년 후에 태어났어도 다른 세대였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존재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랜덤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자, 동선 씨가 너무 말이 많아지면은 과학 인사이트를 못 뽑기 때문에 장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하면 이거 동선 씨가 해야 되는 대사네요. 네. 자, 제가 오늘 나의 경계는 어디인가? 과학자는 정의로 시작하거든요. 나라는 정의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고 경계는 어디인가라는 정의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라는 정의를 좀 시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월트 휘트만이라는 미국 시인이 쓴 Song of Myself, 나 자신의 노래라는 거를 갖고 왔는데 52장으로 이루어졌고요. 강연 시작 1장으로 시작하고 끝날 때 52장으로 마칠 생각입니다. 1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I celebrate myself and sing myself, and what I assume you shall assume, for every atom belonging to me as good belongs to you. 번역해보면 나는 나 자신을 경축하고 내 자신이 태어난 걸 기쁘게 생각하며 노래하리라.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가정하는 것들을 당신도 생각하고 가정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속하는 모든 원자들은 그대들 안에 속하는 원자들과 같나니. 저는 이 첫 시작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나와 남의 경계를 나누는 질문이 벌써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선 씨는 질문이 많으니까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라는 존재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결국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내가 죽으면 나의 원자들이 누군가의 다른 원자의 구성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의식이 사라지고 나라는 걸 몰라들어도 내가 물질이 되는 순간 사실 우리는 모두가 우리 물질을 지구상에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숨쉬고 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와 내뿜는 이산화탄소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탄소와 이 모든 물질들이 사실은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모님 먼 세대부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전부 다 이순신 장군의 세종대왕의 원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물질만을 놓고 보면 나의 경계는 어디인가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우리는 경계 없이 모두가 이 지구상의 물질을 공유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 물질이 나의 경계인가? 몸이 나의 경계인가? 뇌의 경계인가? 자, 이때 장 박사가 말합니다. 자, 질문만 던져서 사람들도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고, 자, 이제 연구 얘기로 들어가서 이 질문들을 어떻게 답해 볼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질문들을 오늘 6가지를 갖고 와서 첫 번째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나의 뇌인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뇌과학자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누구야?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과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코어는 어디에 있지? 라고 한다면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전 사람들은 심장이라고 믿었지만 사실 우리가 인지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은 뇌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과연 뇌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질문은 영화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주 옛날 영화인데 그 아멜리에라고 장피에르 주네 감독이 예전에 찍었던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주 먼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 그 미래에 뇌가 하나 존재해요. 저 어항 수조 안에 있고요. 카메라로 세상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저 수조 안에서 이제 세상을 카메라로 보고 스피커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해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내가 죽더라도 나의 뇌만 꺼내서 내 뇌 안에 있던 모든 생각과 느낌들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할까? 실제로 뇌과학자들은 많이 이런 고민들을 하곤 합니다. 이거를 인공지능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마인드 업로딩이라고 하는 뭐 다른 영화들에서도 이야기되고 있는 주제고요. 근데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뇌과학 전공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몇 가지 의문이 드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뇌는 심장 없이 먹는 거 없이 이 몸 안에 뇌만 존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 뇌는 내 몸의 일부예요. 그래서 내 몸의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뇌가 굉장히 다르게 느끼고 하거든요. 그거를 보여준 실험 중에 하나가 버지니아 대학교의 데니스 프로핏 교수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분은 엠버디드 마인드라고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사람들한테 제가 옆에서 한번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렇게 언덕이 있죠. 저 언덕의 기울기를 대략 24도라고 했어요. 그럼 사람들한테 저 언덕이 기울기가 어떤지 비주얼하게 당신이 그려보기도 하고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어느 정도 기울기인지 말도 하고 말로 대략 어느 정도 기울기일지를 말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시킨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 실험을 시킨 게 아니라 아주 무거운 백팩을 메고 똑같은 걸 하게 하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백팩 없이 하고 백팩을 메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먼 거리를 뛰어가서 이제 러닝을 하고 힘들게 운동을 하고 돌아와서 하기도 하고 운동 전에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의 뇌는 똑같고 이 사람의 뇌가 말해야 되는 거는 저 거리를 딱 보고 어느 정도 가파르기지라는 답만 해야 되는 건데 전후 비교를 하거나 아니면 무거운 백팩을 맸을 때 비교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걸 보고도 다르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똑같은 신호를 받고도 아 이건 이 정도 기울일 거야 라고 하는 판단이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건 체육을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도 알고 있고요. 이 실험뿐만 아니라 거리로도 알려졌고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실험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실험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나랑 친한 사람이 옆에 있어요. 마음이 맞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서는 저 멀리 있는 어디까지 걸어가야 된다고 해요. 거리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했을 때 거리와 내가 되게 싫어하는 같이 있기 싫은 짜증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이 사람하고 거리를 이렇게 딱 어디까지 가야 돼라고서는 판단을 해야 되면은 후자는 거리가 길게 느껴지고요. 전자는 거리가 짧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중간에 내가 혼자 저기까지 걸어가야 될 때 가늠해야 되는 거리에 대해서도 뇌가 그 중간 정도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또는 내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항상 같은 판단을 하고 같은 신호를 보고 같은 선택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른 판단을 내려준다는 거죠. 자, 이것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몸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존재는
나의 몸으로 정의가 되는가? 이거 되게 쉬운 질문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자 동선 씨도 말하고 싶었는데 동선 씨는 다시 한번. 네. 그쵸. 나는 나의 몸이고 그냥 단순히 생각해봐도 너 누구니? 라고 했을 때 거울을 보고 내 손끝까지 내 몸이 있는 데까지만 나의 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법하잖아요. 내 몸의 일부가 저 의자도 아니고 내 몸의 일부가 저기 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몸은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는 정말 피부로 외부 공기와 외부 세상과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나만의 내 나라는 존재가 그 있는 곳이 내 몸 아닌가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나의 경계가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경계는 나의 몸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뇌의 입장에 서서는 다르게 느끼는 상황들도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박사님이 좋아하는 인데요. 러버 핸드 일루전이라고 그래서 책상 위에 고무손을 하나 놔요. 그리고 그 고무손은 내 손이 아닌데 내 손을 이렇게 붓으로 쓰다듬는 거와 동시에 눈으로 이 고무손이 막 쓰다듬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느낌하고 보여지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한 30초 지나면 뇌가 이거 내 손 같은데? 라고 굉장히 강한 착각을 느끼게 돼 있어요. 실제로 내 몸이 그 손에 대해서 손의 온도도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내 진짜 손은. 그리고 면역 반응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정말 뇌가 보이는 고무손이 내 손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혹시 영상 클릭이 안 되면 저 클릭을 해서 한번 영상 플레이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Okay, that's weird. That's really weird. 진짜 손은 자기가 보이지 않는 저 판 뒤에 있습니다. Tell me when you're there. Yeah, I feel it. Feel it? Don't look. Oh no. Oh no. No! No, no, no! Dude! What the hell was that? Yes! Ricky. 자, 이 영상에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왜 우리 뇌가 그런 착각을 느꼈을까요? 우리의 뇌는 단순히 시각만을 중심으로 내 몸을 판단하지 않고요. 되게 많은 다양한 감각들을 한꺼번에 인테그레이션 시켜요. 그러니까 융합시켜서 인지를 하는데 내 손에 느껴지는 촉각과 시각적 어느 위치에 있는 그 보여지는 자극이 일치하니까 뇌의 입장에서는 판단을 한 거죠. 난 촉각이 들어오는데 어딘지는 모르겠고, 근데 시각은 여기서 똑같은 자극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라고 하면은 저게 내 몸의 일부인가 보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사람들이 알게 되고 재밌으니까 과학자들이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체 이탈이라고 불리는 out of body illusion을 일으켜 볼 수 있을까라는 신기한 생각까지 하게 이르러요. 그리고 실제로 됩니다. 그러니까 뇌 스캐너에 누워가지고 몸을 쓰다듬고요. 동시에 나는 어딘가 가상현실 속에서 보이는 다른 내 위에 있는 존재가, 그러니까 실제로 스캐너가 있는 방 안에서 내가 저 위에 떠 있는 것 같은데 저기를 막 만지고 움직이고 하면은 내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느 순간 실제로 내가 저기 나와가지고 떠 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의학적인 연구로 실제로 저 왼쪽에 뇌 부위들을 봤더니 사람들 중에 유체 이탈을 경험했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뇌에 어떠한 그 쇼크가 와서, 그러니까 뇌 이상으로 인해서 그러한 환각을 느끼는 환자들이 있잖아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뇌에 어디에 이상이 생겨서 이런 환각을 느꼈을까를 봤더니 방금과 같은 착각과 환각을 느낄 때, 실험적으로 만든 그 착각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와 이 부위가 고장이 난 사람들, 그래서 유체이탈이라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뇌의 위치가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실험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겠구나라고 그래서 out of body illusion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는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과 같은 셋업을 통해서 이 실험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누워 있고 내가 누워 있지 않은 위치에 카메라를 놔가지고 내 몸이 보이도록 하고, 그리고 그 위치에 자극을 가했을 때 내 몸에 자극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갑자기 내 몸 밖으로 나와서 붕 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내 몸의 경계는 분명히 보이는 내 피부의 경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뇌가 다르게 믿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영화 아바타에 나오는 것처럼 내 몸 밖에 있는 어딘가에 내 몸이 있다고 뇌가 믿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되게 재밌는 결과들도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요, 나랑 다르게 생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인종차별주의자예요.
백인인데 인종차별주의자인데 저런 형태로 내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몸이 있는데 이거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인종의 몸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에 들어간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막 굉장히 불쾌하고 화를 내는데 그 착각을 한 10분, 15분 정도 느끼고 나서 돌아오면 어느 순간 이런 인종차별적인 경향이 떨어져요. 이걸 성차별적인 사람들하고도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여성의 몸 안에 넣는 착각과 환각을 일으키게 되고 그걸 경험한 다음엔 이 사람이 그런 거부감이나 이런 차별적인 마음이 좀 줄어들더라.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가 늘 가장 익숙한 것이 나의 피부, 나의 몸일 뿐이지 뇌의 입장에 있어서는 내 몸 밖에 어딘가에 투사가 돼서 그걸 나의 몸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그러한 예들은 다른 실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이 실험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어떻게 장 박사님을 끊고 동선 씨로 넘어갈까요? 장 박사님의 연구 얘기를 좀 더 할까요? 저 이 조금만 더 하고 가면 이 실험 방법론은 페리 퍼스널 스페이스라고 그래서 이게 실험적으로 재밌는 연구예요. 뭐냐면 내 몸의 경계가 어딘가라는 걸 연구를 하는데 사실 우리의 몸의 경계가 내 피부의 경계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나의 퍼스널 스페이스라는 게 있잖아요. 내 공간. 그리고 내 공간을 침범하지 마. 누군가가 지하철에서도 너무 가까이 내 공간 안에 들어오면 불쾌한 것처럼. 근데 실제로 뇌에서 느끼는 공간이 어딘가를 실험적으로 우리가 측정해 볼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었냐면 내 몸에 촉각 자극이 와요. 근데 동시에 어딘가에 시각 자극이 오거나 아니면 청각 자극이 와요. 이 공간이나 이 공간쯤에서. 그럼 내 안의 공간에 왔을 때는 둘이 조금 더 빠르게 인터랙트가 돼요. 그러니까 뇌 입장에서 마치 내 공간에 안에 있었을 때 보여지는 신호나 들리는 신호들은 촉각 자극하고 같이 매칭을 시키면서 같은 데서 일어난 거야 라고 이걸 빨리 인지를 하는데 특정 내 공간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그 속도가 느려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화론적으로 이런 메커니즘을 생각할 수 있는 게 누군가 나한테 돌을 던져요. 뭐가 날라오는지 모르지만 이 돌이 나를 침범할 수 있는 공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 입장에서 더 빨리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날라오고 있어라고 반응을 내려질 수도 있고 몸을 움직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생긴 메커니즘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내 뇌가 인지하고 있는 나의 공간이 어디까지인가를 실제로 실험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까지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포인트로 내 몸이 그러니까 나의 경계가 나의 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닐 수도 있겠는데 라는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뇌가 아니라고 믿을 수가 있거든요. 이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연구들을 기반으로 어떤 철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Extended Mind Hypothesis라고 한 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은 우리 몸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연필을 쓰고 있으면 연필도 내 몸의 일부라고 느끼고 내가 게임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이 게임 화면을 가지고 이 스마트폰까지 나의 몸의 일부라고 뇌가 느끼고 있고 내가 사용하는 어떠한 도구들을 뇌 입장에 있어서는 나의 몸의 일부로 융합시켜서 우리가 이것을 인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설이에요. 근데 이 Extended Mind Hypothesis에서 조금 한 걸음 더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우리가 어떠한 전자칩, 반도체 칩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공부를 안 해도 정보가 다 내 머릿속에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내 뇌로 전달이 될 수가 있고 나의 뇌가 하는 생각들을 내가 자동으로 기계에게 전달할 수 있고 이런 메커니즘이 생기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비저너리들도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이 다 아는 분일 거예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앨런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된 배경에는 몇십 년 동안 뇌의 신호를 어떠한 전자칩의 신호랑 연결할 수 있는 게 정말 가능한가를 연구하던 그런 과학자가 계셨거든요. 근데 많은 뇌과학자들이 비웃었어요. 안 된다. 서로 이건 생물학적 시스템이고 메커니즘이 달라서 전자회로 칩하고 뇌 신경세포를 직접 연결해가지고 이게 주고받는 건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이런 브레이크트루가 실제로 일어나긴 했어요. 물론 인간의 뇌가 아니고 뭐 그 생쥐나 아니면 다른 동물의 뇌긴 하지만 이러한 신호가 가능하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앨런 머스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뇌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AI와 연결시켜가지고 AI가 스스로 우리를 위협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인간의 뇌 자체의 아이 기능을 우리가 연결을 통해서 증폭시켜보자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굉장히 대담한 시도고 재미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뇌과학자와 신경과학자들의 경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더 많은 상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저 부분이 인간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하기는 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과연 저렇게 기계와 연결을 했을 때 우리의 그 어떠한 의식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라는 존재가 정말로 더 나아질까? 아니면 우리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의 경계가 망가지면서 내가 망가져 버린 게 아닐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닐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내가 나라는 존재, 나의 경계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들은 명확하기 때문에 이 경계들을 AI와의 연결 또는 다른 어떤 로봇이나 기계와의 연결을 통해서 증폭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사고를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 연결과 연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다른 연구를 보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사실 우리는 이러한 기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전자칩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뇌와 뇌는 이미 일상 속에서 아주 많이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제 강연을 들으면서 끄덕끄덕하면서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말 되네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끄덕끄덕하고 계시다면 대략 6, 7초 시간차를 놓고 제 뇌가 보이는 전체적인 뇌파 패턴과 여러분의 뇌파 패턴이 싱크가 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연구예요. 그러니까 마치 악기 같은 거죠. 왜 피아노 옆에 바이올린이 A 음을 연주하게 되면은 같은 A 음이 그 현으로 공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외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고 공감할 때 우리 뇌가 비슷한 뇌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 몸의 경계를 떠나서 뇌와 뇌가 연결하고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공명을 일으키고 있는 아주 신기한 그러한 일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늘 겪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이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설이긴 한데 저는 왜 이러한 메커니즘이 생겨났을까라는 질문에 우리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라고 답하려고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 때 어떻게 하나요? 막 정말 못 견딜 것 같을 때 가까운 누군가에게 털어주죠. 나 잠깐만 술 사줘. 아니면 나 잠깐만 커피 사줘 하고 얘기를 하죠. 아니면은 정신과나 아니면은 신경과나 그러니까 그 심리 상담사한테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종교 있으신 분은 목사님이나 신부님한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 순간 그분은 가만히 들어주기만 하세요. 사실 프로이드의 그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의자도 그 사람 누워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고 심리학자는 들어주는 역할이잖아요. 누군가가 완벽하게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순간, 그래서 뇌파가 싱크가 되고 우리가 비슷한 패턴으로 공감과 서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 치유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간과 인간은 다른 어떤 소프트한 메커니즘으로 언어와 생각과 인지를 통해서 이미 연결이 되어 있는 메커니즘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첫 책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 해서 이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책의 제목이 뇌 속에 또 다른 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 모두는 뇌 안에 우리의 존재, 개인의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재를 같이 지니고 있는 우리는 사회적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어떤 예로도 보여드릴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움직임을 보고도요. 혹시 이 다음 영상을 클릭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 포인터가 안 되고 클릭해 주시면 전체 영상을 아마 보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락큰롤을 추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의 어떤 정보 보호를 위해서 이분들이 똑같은 음악을 들으면서 락큰롤 춤을 출 때 이분들을 모션 캡처 해가지고 아바타에 똑같이 넣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여지는 모습은 그냥 똑같이 보이는 아바타인데 계속 보고 계시다 보면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묘하게 여러 정보를 여러분의 뇌가 인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중에서 자뻑감이 제일 높은 분은 누굴까요? 왼쪽에서 두 번째, 그렇죠? 실제로 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딱 춤을 추면서 뭔가 목덜미를 보여주면서 하늘을 이렇게 보는 이런 포즈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를 많이 사랑하고 애정하시는 분들이 자주 보이는 그러한 동작이에요. 춤을 출 때.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알까요? 그냥 정말 이건 움직임일 뿐이고 아바타일 뿐인데 이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묘한 느낌으로 오는 어떤 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이 느낌적인 그러한 느낌들이 어디서 생겨나는 걸까요? 이걸 제가 사실은 박사과정 때 연구했던 분야이기도 한데 우리 뇌 안에서 누군가가 춤추고 움직이는 걸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기에 대입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면 어떻게 움직일까? 나는 더 수줍을 것 같은데 저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더하기 빼기로 이 사람이 보이는 움직임을 우리는 우리의 뇌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 정보를 얻는 거죠. 저 사람은 나보다는 좀 더 오버를 하는구나.
저 사람은 나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남에게 보여지거나 스스로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구나. 뭐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실제로 100명한테 이 사람들을 보여주고 평가하게 하면 의외로 90명 이상이, 거의 80명, 90명 이상이 같은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서도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메커니즘들은 생각보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피부와 우리 몸의 경계를 넘는 연결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요. 다른 예를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저희 서울대공원 같은 데 가면 침팬지나 오랑우탄이나 아니면 고릴라 있죠. 그럼 우리 속에 한 가족이 같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두 개체를 뽑아가지고 유전자를 우리가 한번 뽑는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서는 둘 사이의 차이를 얼마나 많이 이 DNA가 차이가 나는가를 보고, 그리고 여기 계신 한 분을 랜덤하게 뽑은 다음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느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의 다른 민족의 정말 랜덤한 다른 성별일 수도 있고 다른 나이의 어느 분을 데리고 랜덤하게 DNA를 추출했어요. 그 둘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비슷할까요? 같은 우리 안에 살고 있는 실제로 친척 관계인 두 오랑우탄이나 두 침팬지의 DNA 차이보다 여러분과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 랜덤하게 매칭한 DNA 차이가 더 작아요. 그만큼 DNA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인간과 인간은 생각보다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함과 다름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의 뇌가 모두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거든요. 지구 반대편에 문명의 혜택을 입지 못한 어느 원시 부족에 가서도요. 사람들이 웃는 포인트가 비슷하고 우는 포인트가 비슷하고 괴로워하는 포인트들이 다 비슷해요. 그 이유는 우리의 뇌가 생각보다 많이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사실 우리의 어떠한 한 사람, 한 개체로서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사람과 더 연결이 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연결이 이렇게 쉬운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사소한 것으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많이 다르기도 하죠. 근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어떤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설계도는 생각보다 우리가 서로를 공감해 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이 되는, 우리는 모두 굉장히 비슷한 존재들입니다. 비슷한 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자,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맞아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얹으면 제가 박사 논문 마지막으로 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 전 궁금했어요. 사실은 잠깐 동선 씨한테 말 시켜야 되겠다. 너무 박사님만 얘기를 했네. 제가요 춤추는 걸 엄청 좋아해요. 춤추는 거 엄청 좋아해서 스윙 댄스를 한 10년 췄고요. 그리고 사실 춤추면서 늙어가는 걸 꿈꾸는, 춤출 때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춤추는 거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되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아내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자 손잡는 거 싫거든요. 허리를 이렇게 앉는 건 더 싫어요. 춤이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하지만 이거는 댄서와 논댄서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아무리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라고 해도 누군가가 보자마자 나는 싫은데라고 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면 제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다른 강연에서 자주 얘기하지만 삼천포를 빠지면 제가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가 이제 행복의 비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반대가 되면 안 돼요. 해피 라이프가 먼저 오면 해피 와이프가 안 따라오거든요. 나 혼자 행복하고 해피 라이프, 해피 와이프가 안 따라오는데 이제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뭐 이걸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박사 논문을 쓰던 시기는 아직 그걸 깨닫지 못했던 시기예요. 결혼한 3년 차였나요? 이랬는데 그때는 춤은 추고 싶은데 춤추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든 춰야 되니까 박사 논문의 일부로 참 징하죠. 어떻게든 춤을 추겠다고 스윙 댄스랑 살사 댄스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게 쳐보겠다고. 뭐 나중에 결국 뭐 이 논문까지 내고는 저도 자발적으로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춤추고 싶은 저의 개인 사리 사욕을 탐하기 위해서 했던 연구긴 하지만 이 연구 논문 안에 나왔던 주제는 뭐냐면 다시 장 박사님, 우리가 춤을 출 때 재밌는 게 남과 똑같은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의 동작이라고 한다면 이제 스윙 댄스에서는 보통 락 스텝이라고 하는데 이제 락 스텝을 밟아요. 아니면 스윙 아웃이라는 동작을 하면은 1, 2, 3 and 4, 5, 6, 7 and 8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 여성의 분은 이거랑 정확하게 반대 보완적인 스텝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스윙아웃이란 방금 보여드린 동작은 둘이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가운데 축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잡고 스텝을 같이 밟아줘야 돌 수가 있거든요. 혼자서는 스윙아웃을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재밌는 춤인 거죠. 서로가 거울처럼 마주보고 춤을 춰야 되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이렇게 어려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동작을 할 때 나의 뇌는 내 몸의 스텝과 내 움직임만을 볼까? 그러니까 1, 2, 3 and 4, 5 그거 이것만 볼까? 아니면은 움직여야 하는 내 상대방까지도 내 뇌 안에 넣고 이 사람이 마치 내 몸의 일부인 것처럼 이 사람의 움직임까지 시뮬레이션 할까?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뇌 안에 나만 있을까? 아니면 내 뇌 안에 너도 있을까? 막 이런 질문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춤으로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결론은 물론 진리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는 어떤 걸 시사했냐면, 실제로 우리는 같이 파트너와 춤을 추거나 어떤 액션을 같이 할 때 내 몸과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도 내 뇌 안에 같이 놓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사람을 마치 나의 일부인 것처럼 그 순간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질문 두 번째로 돌아오게 되면 나의 경계는 나의 몸일까? 나의 경계는 나의 몸일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지금까지 보여드린 여러 가지 우리의 연결성, 뇌와 뇌가 싱크가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어떠한 물체까지도 내 몸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춤을 출 때는 두 사람의 움직임이 마치 하나가 된 것처럼 뇌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내 몸의 경계가 정말 나의 경계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내 몸의 경계가 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식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다리가 잘려서 정말 수술을 받아가지고 저런 로봇 엑스스켈레톤을 착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저 왼쪽에 계신 분은 그 뇌에다가 이 엘렉트로드를 우리가 이식해가지고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여서 자기가 빨대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걸 미국의 브라운 대학교에서 보여주셨거든요, 실험진이. 자, 그렇다면은 이 로봇팔이 내 몸의 일부가 아닐까요? 나의 일부가 아닐까요? 내가 내 생각으로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오게 되는 기술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나의 경계가 내 몸인가라는 질문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까 동선 씨는 그래 내 몸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런 여러 기술과 그리고 우리 뇌의 진화를 보게 되면 내 몸의 경계가 나의 경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 너머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참고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굉장히 재밌는 철학자들이 하는 질문 하나에 가까워집니다. 바로 테세우스의 파라독스라고 하는데요. 테세우스의 배.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 테세우스는 굉장히 존경받던 아테네의 영웅이었어요. 그리고 테세우스가 이렇게 먼 항해를 갔던 배가 있었죠. 실제로 그리스에 테세우가 탔다고 했던 배를 유물처럼 남겨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리스에 전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게 정말 엄청 오랜 옛날의 배인데 거기서 나무가 썩으면은 새 나무로 갈았어요. 거기서 나사가 떨어지거나 망가지면 또 새 걸로 갈았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테세우스가 타던 배가 지금 우리 시대까지 오려면 아마 배 전체가 싹 바뀌었겠죠. 아마 배의 어떤 일부도 그 당시에 정말 테세우스가 타고 다니던 배의 일부는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테세우스의 배를 우리는 지금 테세우스의 배라고 부를 수 있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요거는 사실 동선 씨 질문인데. 네, 맞아요.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우리의 몸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손가락 관절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심장 이식도 할 수 있어요. 무릎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내 몸을 다른 어떠한 기술의 혜택을 통해서 바꿔 나가다 보면 테세우스의 배처럼 어디까지가 나지? 나의 경계는 어디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서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기계로 대체될 수 없는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본다면 설계도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부품 하나는 다 바뀔 수 있다고 쳐요. 생물학적으로건 기계적으로건. 그렇지만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있는 나의 유전자는 어떤 의미에서 교체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옆에 보이는 사진은 3대에 걸친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딸의 아기 사진이에요. 저것만 봐도 사실 유전자의 영향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실 굉장히 많이 우리는 우리 안에 다른 조상님들, 부모님, 조부모님의 유전자를 계속 가지고 있고 그들의 모습이
실제로 설계도를 통해서도 내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유전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의 경계는 그렇다면 내 설계도의 경계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배합인가? 그래서 나중에 내가 더 좋은 어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면은 그것까지는 나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교체되는 다른 파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역시 여러 연구들을 보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자, 일단 나의 경계가 나의 유전자, 내 안에 있는 설계도라고 한다면 일란성 쌍둥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란성 쌍둥이는 DNA가 완전히 똑같아요. 일란성은 같은 난자 같은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그 이름에서 말하듯이 사실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같은 존재인가요? 예전에 한동안 클론 관련된 토크들도 많았어요. 인간을 클론할 수 있는가?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일란성 쌍둥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클론이라고 해서 나랑 똑같은 존재일까? 똑같은 생각을 할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란성 쌍둥이가 완전히 똑같은 존재가 아닌 것처럼 내가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똑같은 몸과 똑같은 어떤 뇌의 하드웨어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연구에서 이거는 미시건 대학교의 원래 하버드 대학교 출신인 그 시노부 키타야마라는 일본계 미국인 교수가 cultural psychology, 그러니까 문화 심리학 이쪽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떤 연구들을 많이 했냐면요, 어떤 걸 보여주냐면 사람들 사이 성격 차이가 얼마만큼 문화 차이와 비교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연구들도 하고, 사실 이건 김경일 교수님의 거의 메인 영역이긴 한데 제가 아까 가서 보고 오기는 좀 안 계시죠. 뭔가 전문가를 앞에 두고 제가 아는 척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좀 그런 거 있긴 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분이 했던 연구 중에 재미있는 연구가 뭐가 있냐면 도파민 D2 그 리셉터 수용체에 살짝 변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변이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없고 이런데 미국에서 보니까 이 D2 수용체에 살짝 변이가 온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사람들로 많이 크냐면 굉장히 에고가 강하고 추진력이 강하고 개인주의가 강하고 어떤 기업 CEO 리더급으로 많이 크는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기주의라고는 하긴 어렵지만 어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랩에서 어떤 질문을 가졌냐면 그렇다면 똑같은 D2 수용체 변이가 일어난 동양인을 보면 어떨까? 그 동양인들도 똑같은 유전자의 변이가 있으니까 더 개인주의적이고 뭐 이렇게 됐을까라고 봤더니 동양에서는 결과가 정반대인 거예요. 이분들은 더 많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더 많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잘 읽고 어떠한 집단의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더 잘 읽어내는 그런 사람들로 큰 거예요. 물론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도파민은 리워드, 보상과 관련된 뇌 안의 체계이고 나는 어찌 됐건 더 많은 보상을 받는데 민감해져 있는 형태의 수용체를 갖고 있다면 사회에 따라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동양 사회에서는 혼자 튀고 나 잘났어 이게 더 인정받고 성공하는 게 아니고 서양 사회에서는 남들 눈치 보는 것보다는 자기 PR을 확실히 해야지만 내가 성공할 확률이 높은 건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도 사회의 영향에 따라서 내가 있는 어떤 장소의 영향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다르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설계도까지도 나의 경계라고 말하기 어렵다면 그렇다면 어떤 문화와 환경과 이것이 나를 결정짓나?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환경인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환경과 나의 어떤 총합체겠죠. 나는 나의 소속인가? 내가 있는 곳, 나의 주변 환경이 나라는 존재를 만들고 결국 그것이 나의 경계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뇌에서 몸까지 왔는데 유전자까지 왔는데 이 세 가지만 가지고 나의 경계를 정의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 영역을 거의 떠나서 사실 이거 동선 씨가 또 얘기해야 되겠다. 네, 문화 심리학의 영역, 어떻게 보면 사회학의 영역까지 오게 됐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동선 씨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연구와 떠나서 자기 개인 얘기가 뭐냐면요. 제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현대자동차 그룹에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 뉴스 나가는 거 보면 현대자동차 그룹 전략기술본부 미래기술 전략팀장, 지금은 아니지만 한 달 전부터 뭐 이러한 저의 어떤 직업, 직위 이걸 통해서 저라는 존재가 정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경계가 어디냐? 그럼 너는 현대차 소속이야. 회사가 나의 경계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 경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외부에 나가게 되면 또 다른 경계는 독일에서는 뇌과학자, 사이언스 슬래머 이래서 방송 활동을 하기도 해서 오히려 독일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나 방송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한국에서도 어떤 방송 같은 데 나와서 거기서 저 현대차 팀장입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곳에서는 저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나라는 존재의 경계와 아이덴티티는 내가 어느 장소에 어떤 역할에 어느 소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는 거예요. 이건 아마 여러분도 한 개인으로서 너무나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수많은 여러분이 존재하잖아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내 삶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여러 형태로 많이 보셨겠지만 어떤 사회심리학적인 또는 사회학적인 그런 정의들 안에서 보면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무엇인가는 내 안과 내 주변과 인터널, 엑스터널 내가 속해 있는 조직과 그 바깥에 내가 좋아하는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 나라는 존재가 나라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만 나는 이 수많은 소속들 안에 나인 거예요. 내가 한국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또는 제가 독일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을 할 수 없을 거고 내가 특정 학교에 다니지 않았다면 특정 친구가 없었다면 내가 특정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나라는 존재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는 그 소속 안에 내가 있기도 하지만 이 모든 관계들이 또 서로와 서로가 관계를 주고받는 어떤 룹 그렇죠? 피드백 시스템 안에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그리고 그 생각들이 내가 다니고 있는 조직이나 기관에 끼치는 영향들, 그것들이 또 다른 사람과 어떤 모임들에 끼치는 영향들, 그리고 그 각각 안에 있는 한 개인들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이 모두 다 엮여 있어요. 여기까지 오게 되면 나의 경계는 어디인가라고 경계를 내리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다음 슬라이드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할게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말하게 되면은 뇌과학 박사 하신 장동선 박사님 또 다른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뇌는 저것들을 다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뇌가 선을 긋는 건 있어. 여기까지가 나야라고 생각하는 너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어. 라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나는 나의 기억인가?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나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뇌도 아니고 내 몸이 나의 경계도 아니고 유전자나 설계도가 나의 경계도 아니고 그렇다면 내가 소속해 있는 집단이나 사회 조직이 전부 다 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라면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스스로 기억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어떤 아이덴티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또 수다 떨고 싶은 동선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아니다, 이건 박사님 얘기다. 저도 제 안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네, 자, 저 사진에서 보이는 거는 사실 어떤 치매 연구소에서 가지고 온 사진인데요. 이거를 어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냐면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려서 나 자신의 기억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던 실험이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무엇을 물어봤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치매에 걸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장동선 박사가 네가 알던 장동선 박사가 맞아? 네가 알던 장동선 맞아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잖아요. 제 가족과 제 친구들과 친지들에게. 그럼 어느 포인트에서부터 사람들이 내가 알던 장동선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 그러니까 기억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을 긋게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이 실험을 했더니 이 사람이 바나나를 좋아하는지 사과를 좋아하는지 이 사람이 산을 좋아하는지 바다를 좋아하는지 이런 취향의 차이는 이 사람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갑자기 산을 좋아하다 바다로 간다고 장동선이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고양이 좋아하다가 강아지 좋아한다고 그럴 수도 있지. 취향이 바뀔 수도 있지.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나 이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언제 이 사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게 됐냐면요. 그러니까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치매에 걸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도덕적인 윤리적인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변했다.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이러한 어떤 도덕, 윤리, 신념은 또 뭐랑 밀접한 연관이 있냐면요. 종교와 정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향이 바뀌었다. 그럼 사람들은 배신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바뀌었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예를 갖고 왔는데 이건 사실 이러한 어떤 정치적 성향 또는 어떤 종교적 성향 때문에 이분법으로 나눠가지고 좋아, 나빠, 누군가를 굉장히 신격화하거나 악마화하거나 한 이런 것들은 지금도 뉴스와 미디어를 보면 지난 한 1, 2년 더 많이 우리 사회에서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너무너무나 슬픈 여러 가지 이유로 슬픈 가장 최근에 겪었던 사건을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저기서 태극기 집회에 나갔냐 촛불 집회에 나갔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져요. 근데 내가 어느 한쪽 편에 서서 그들과 동감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반대쪽 집회에 가거나 다른 행동을 하게 되면은 역시 또 우리는 이건 아니잖아. 너 변했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기억하는 나라는 존재는 나의 정치적인 신념, 나의 종교적인 믿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아이덴티티로 인해서 결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 뇌 안에는 인그룹, 아웃그룹 바이어스라고 그래서 나와 너의 편을 나누는 메커니즘이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이건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긴 어떤 무의식적인 기제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동굴에 살던 20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인류와 여러분 지금 현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뇌가 단 조금도 진화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때 인류와 거의 똑같은 뇌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때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나눴죠. 우리 부족 딱 보고 이렇게 우리 부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이게 하는 어떠한 그러한 신념이나 믿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편, 너네 편 이렇게 나눈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뇌는 사회적 뇌고 우리는 집단과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우리 뇌 안에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안을 보고도 갑자기 색깔만을 가지고도 아니면 어떠한 뭐 태극기라든지 촛불이라든지 별게 아닐 수 있는 그 자체로 아무 의미의 차이가 없을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태극기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런 태극기 집회라는 것이 어떠한 정치적인 이유로 레이블링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 너, 우리 편, 다른 편 나누게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판단도 그렇게 하는 뇌과학적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살아남기 위한 어떤 진화의 산물로서 내 편, 네 편을 그리는 어떤 경계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누군가가 기억을 잃어버려서 이 사람이 변했다라고 느끼게 되는 타이밍은 그 포인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념들을 통해서 결정이 되더라. 그런데요, 전 여기서 이 사진을 갖고 온 게 결국은 관점과 시선의 문제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다르게 보는 것 역시도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해요. 그럼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나도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 지지자가 될 수 있는 건데 내가 만약 어느 한 순간 다른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나는 또 다른 선택을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경계라는 거는 그 어떠한 시점에서 무언가를 보느냐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저 무인도에 있는 섬은 배를 보면서 엄청 반가워하잖아요. 배다, 드디어 배가 왔다. 그래서 저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표류하다가 드디어 땅이 있다라고 서로 같으면서도 다른 어떤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나눠놓는 어떤 집단으로서 나눠놓는 내 편, 네 편으로 나눠놓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슷하면서 다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여기까지 끝내고 제가 시로 끝낼 수도 있고 하나 파트가 더 있기도 합니다만 다시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나 자신의 노래라는 월트 위트만의 시에서 51장입니다. Do I contradict myself? Very well. Then I contradict myself. I am large. I contain multitude. 이거를 한글로 번역해 보면 어떠냐면요. 그래? 내가 나 스스로에게 모순된가? 그래, 좋아. 내가 나 스스로에게 모순되지 뭐. 왜냐하면 나는 크니까. 내 안에는 수없이 많은 세상들이 존재하니까. 제가 이 메시지를 꼭 던지고 싶었던 이유는 나의 경계는 어디인가라고 할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들을 그려요. 뇌, 몸, 내 편, 네 편, 사회, 조직 많은 선들을 봐왔죠. 근데 그 모든 선들이 하나로 일관되지는 못해요.
내가 어떠한 기준에서 선을 긋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모순을 안고 있는 인간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저 나쁜 놈 이러지만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좋은 것을 보고 좋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들과 믿음들이 많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와 정반대되는 수없이 많은 모습들도 있는데 우리 모두는 수없이 많은 면들과 선들을 가진 다차원의 존재인데 그 모순들은 사실은 나의 경계를 그음으로써 그어질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던졌던 질문 나의 경계는 어디인가의 하나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의 답을 가져왔습니다. 이 답이 진리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경계들 안에 살고 있고 굉장히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존재이다. 그래서 모순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는 수많은 내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강연의 마지막이고 임팩트가 세긴 한데 제가 TMT고 말이 많다 보니까 굳이 마지막 질문, 이건 PS입니다. 추심 같은 건데 하나 더 가게 되면 마지막 질문. 그렇다면 나는 나의 한계인가? 나는 여기까지라고 말한 나의 한계가 나의 경계를 결정짓는 건가? 한계, 경계 같은 말 같지만 좀 다르거든요. 경계는 그저 선을 그어놓은 거고요. 한계는 넌 여기까지야 라고 그어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경계가 나의 한계일까? 전 여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늘 경계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익스플로어하는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고 나의 한계를 넘으려는 그런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위해서 갖고 온 건 이 연구 얘기를 할까요? 주최 측의 시간을 제가 조금 오버해도 괜찮을까요? 질문의 시간이 좀 줄어들더라도 자 이제 장 박사님에게 확실하게 넘어왔어요. 자 이거는 연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Fear와 anxiety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뭐냐면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연구예요. 자 실험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어떤 고통을 실제로 경험해서 너무 아팠어 라고 해서 그 고통이 다가오는 걸 보면은 두려움을 느끼는 그것이 우리는 두려움, fear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러니까 쥐 실험으로 말하게 되면 쥐한테 전기 쇼크를 줬어요. 전기 쇼크를 주기 전에 뭐 빨간 불빛이 딱 반짝하고 그 다음에 전기 쇼크가 오면 이걸 한번 경험한 쥐는 빨간 그 불빛 나는 것만 봐도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는 옆에 다른 애가 빨간 불이 반짝하고 나서 전기 쇼크를 겪는 걸 다른 개체가 봤어요. 얘는 스스로 겪진 않았지만 옆에서 보고 경험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엄청 불안하죠. 나도 좀 아픔을 느끼게 될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도 실험을 했고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 건데 실제로 아픔이 왔어요. 실제로 고통스러운 순간이 왔어요. 내가 실제로 경험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던 사람은 그게 덜 아파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 그 Y축에 보이는 finger withdrawal이라는 게 뭐냐면은 엄청 뜨거운데 이 신호가 따고 뜨거운 걸 내가 얼마나 견디느냐 내 아픔의 역치인 거예요. 근데 아픔의 역치가 높으면은 오랫동안 견딜 수가 있는 거고 아픔이 별로 아프게 안 느껴진 거고요. 내가 금방 조금만 너무 아파한 거는 역치가 이렇게 낮은 거는 더 아프게 느껴졌다는 얘기죠. 똑같은 아픔인데. 자 보면은 내가 한번 경험했던 고통 때문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은 그 아픔이 덜 아프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긴 하지만 막상 닥치면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고통이나 아픔을 한번 겪어본 사람은 그 고통이 두렵지만 다시 왔을 때 조금 덜 아파요. 근데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든 피해 다녔어요. 너무너무 불안해. 내 삶에 그런 고통이 올까 봐 너무너무 불안해서 계속 피해 다니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실제로 고통을 겪으면 실제 다른 집단에 비해서 훨씬 아프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주는 이 과학적인 여기가 주는 그 메시지는 실제로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누구나 두려워하지만 경험을 하는 편이 낫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경험하고 불안해하면서 피해 다니기만 하다가 실제로 그 아픔이 왔을 때는 더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 뭐 이렇게 속담이 가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알쓰신잡에서도 이야기하고 최근에 세바시 강연에서도 이야기했던 제가 좋아하는 비유긴 합니다만 저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더 원시적인 생물이지만 갑각류, 개나 가재와 같은 갑각류와 비슷하지 않나라고 이 비유를 자주 이야기하곤 해요. 뭐냐면 갑각류는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연한 존재인데
겉에 나를 보호하고 있는 딱딱한 껍질이 있어요. 이 단단한 껍질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상처 입지 않아요. 근데 어느 한순간 이 딱딱한 껍질을 벗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내 단단한 껍질을 벗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장하는 순간은 잡아먹힐지도 모르는 정말 여리디 여린 정말 상처받기 쉬운 그 가장 연약한 순간에 갑각류는 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도 그런 게 아닌가 해요. 우리도 상처 안 입고 모든 게 좋을 때보다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갖고 온 이유는 우리가 한계를 깰 수 있는 메커니즘은 결과적으로는 이 껍질을 벗고 나와야 성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의 경계가 내 단단한 껍질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탈피를 하고 계속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짧게 이야기를 하면 가타카라는 영화인데요. 가타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형은 자연분만 됐어요. 우연히 나왔어요. 근데 눈도 잘 안 보여서 안경 껴야 되고 많이 아프고 불안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동생은 완벽하게 디자인된 유전자 조작이 좋은 유전자만 골라서 태어난 디자이너 베이비예요. 완벽하죠. 체력도 좋고 아프지도 않고. 근데 이 형은 꿈을 꿉니다. 우주 비행사가 되는 꿈을 꿔요. 저 먼 우주로 나가는. 그러다가 너무 스포일러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두 형제가 늘 하는 게임이 있어요. 바다 끝까지 가서 수영을 하는데 누구 한 명이 쥐가 나거나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와가지고 나 그만 죽을 것 같아 이러면 멈춰요. 근데 이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하는데 당연히 신체가 더 뛰어난 동생이 항상 이겼습니다. 근데 영화 마지막 편에 하나의 반전이 나와요. 뭐냐면 이 형이 자기가 가진 불완전한 신체 유전자를 딛고 자기 꿈에 도달할 수 있는 순간이 왔는데 하필 형사로 활동하는 동생이 그걸 발견한 거죠. 형이 제안합니다. 딱 한 번의 기회를 줘. 우리 어렸을 때 하던 수영으로 게임을 해서 결정하자. 만약 내가 너를 이기면 내 꿈을 내가 이룰 수 있게 넌 나를 놔주고 만약 네가 늘 이기던 것처럼 이기면 나를 잡아가. 하고 마지막 수영 대결에서 완벽한 유전자를 타고난 동생을 형이 이겨버립니다. 동생이 지쳐 쓰러지면서 어떻게 했냐고 형한테 묻죠. 그 순간 형이 멋진 답을 합니다. Do you know? Do you want to know how I did it, Anton? 이라고 제롬이 물어보거든요. 죄송해요. I never saved anything for the swim bag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처럼 다시 수영해서 돌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아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저 끝까지 온 힘을 다 뒷전에서 갔을 뿐이야. 그게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경계를 넘는 우리의 한계를 넘는 어떤 마음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 뇌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하고 있는 모든 액션들은 관계와 연결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 경험들이 우리 뇌 안에서의 연결로 쌓여요. 마이크로 레벨로. 근데 우리 뇌 안에서의 메커니즘들이 또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주고받는 뉴로트랜스미터 이 물질 사이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좋아지는 약을 먹거나 엄청 뛰어난 어떠한 그러한 마이크로 나노 레벨의 어떠한 걸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끊임없는 어떠한 외부 세상과 인터액션, 내 안에 나노 레벨, 마이크로 레벨, 그리고 어떤 인간과 인간의 사회 안에서 인터액션 레벨에서 끊임없이 어떠한 경계를 넓혀가고 이러한 연결과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결코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가 좋아졌다고 그냥 이렇게 더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하는 1차적인 선형의 관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니고 나와 나의 한계를 결정짓는 것이 하나의 어떤 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루프와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또 도전하고 그리고 결심하고 하는 어떠한 스파이럴 이런 나선형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선으로서 나의 경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무한 루프 무한 나선형에서 점점 더 나아지는 존재로 업워드 스파이럴로만 가면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덧붙이는 출신의 메시지였고요. 그래서 이 시의 맨 마지막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Failing to fetch me at first, keep encouraged. Missing me one place, search another. I stop somewhere waiting for you. 나의 경계는 어딘가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요.
만약 지금까지 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거나 감을 잡을 수 없었다면 그래도 용기를 내봐. 나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없었다면 나는 다른 곳에 있을지 모르고, 그렇지만 나는 그 어딘가에는 너를 위해 기다리고 있을 테니 나라는 존재는 어딘가에 있다 라고 이 시를 월트 휘트맨은 끝마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연을 이렇게 끝마치고자 합니다. 나의 경계는 어디인가? 나의 경계는 저 머나먼 우주 안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